미래의 공중전은 과연 어떻게 벌어질까? 그 미래는 지금 진행 중이다.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와 공군 무기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개발되고 있다. 초강력 엔진 덕분에 5세대 이후의 전투기는 우주 공간까지 날아간다. 최첨단 헬멧은 조종사의 시야를 360도까지 보장해준다. 스텔스기는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전 세계 어디든 공격할 수 있다. 하지만 적과의 전쟁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심지어 우주 공간에서까지. 이는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다. 군사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머지않은 미래에 벌어질 전투를 예상한 실전 시나리오다. 차세대 전투기의 종류와 전투 전술을 분석해보고 미래 공중전의 다양한 양상을 직접 확인해보자. 스텔스기 의존도가 높은 공군에게 스텔스 기능에 장점이 없어진다는 시나리오는 악몽과 마찬가지다. (2027년 4월 8일) 군사적 상황에 기초한 미래 가상전투 현장. 프랑스에서 제작된 전투기 라팔 8대가 태평양 바다 위를 정탐하고 있다. 미국의 F-22 랩터 4대도 그들과 동행한다. 20년이 흐른 후에도 이 전투기들은 여전히 하늘을 누비는 전투기에 필적할 만큼 성능이 우수한 최첨단 5세대 전투기가 나오려면 적어도 20년은 걸릴 겁니다. 언젠가 다른 나라에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마침내 따라잡았다 쳐도 그때쯤이면 F-22 랩터는 훨씬 더 진화해 있을 겁니다. 20년 후 지금 어린이들이 조종사가 되어 있을 즈음엔 현재 랩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발달된 랩터가 돼 있겠죠. 성능이 어떻게 향상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1급 비밀이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다. 2011년까지 미군은 최첨단 HMD를 랩터에 장착할 것이다. 오전 10시 42분 랩터의 장거리 탐지 레이더에 뭔가 불길한 기운이 잡힌다. 바로 수호이 30 전투기 18대가 나타난 것이다. 동맹국에서 보낸 전투기는 아니다. 적의 대열이 랩터 조종사의 HMD에 나타난다. 미군은 적의 동태를 살핀다. 그리고 스텔스 기능이 없는 라팔에 그 정보를 전달한다. 40km 떨어진 곳에서 수호이 30은 라팔을 향해 사격한다. 장거리 레이더 유도탄을 발사한 것이다. 2초에 1.6km씩 이동하며 유도탄이 표적을 향해 질주한다. 교전 수칙상 랩터는 끼어들 수 없다. 랩터 조종사들은 라팔 2대가 격추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5대1의) 상황에서 전투를 할 수 없어 나머지는 후퇴한다. 이제 미 공군은 새로운 방식으로 미그 35와 교전을 시작한다. 선두에 있는 F-22 랩터는 적기의 위치를 확인한다. 그리고 원형 총조가 있는 보잉 767로 그 좌표를 전달한다. 원형 총조는 고체 레이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140km 밖에서도 적의 전투기를 폭파할 수 있다. 이 항공기는 무기를 탑재하는 하나의 기지라고 볼 수 있어요. 기관총과 로켓 무기. 보잉과 노스롭 그루먼사는 2009년 최초로 공중 레이저 실전 테스트를 했다. 공학자들은 다른 고에너지 무기와 더불어 공중 레이저 연구도 계속할 것이다. 이러한 레이저는 전투기, 군함, 더 나아가 탱크와 같은 다양한 전투 장비에 탑재될 것이다.
곧 그런 무기가 실전에서 사용될 겁니다. 레이저 무기를 이용하면 제트 전투기로 미사일 한번 발사하지 않았는데도 적이 먼저 도망치게 될 겁니다. 레이저 무기가 전쟁에 투입되면 공중전의 양상은 다시 크게 바뀔 것이다. 조종사가 표적의 좌표를 확인해 버튼만 누르면 빛의 속도로 도달해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 미사일 사정거리인 240km 밖에서 보행기는 레이저를 충전해 발사한다. 레이저 빔은 적외선 스펙트럼 안에 있어 맨눈으로는 볼 수 없다. 선두에 있던 수호이 30 한 대가 폭발한다. 레이저 무기는 적의 대열이 서서히 침몰하게 만든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두 번째 좌표가 보잉 767에 전달된다. 또다시 레이저가 발사된다. 수호이 30 전투기들은 치명적인 광선을 피해 태평양 쪽으로 급강하기 시작한다. 근거리 야전 전투가 벌어지자 랩터는 적과 교전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다. 그때 랩터에 미사일 경보음이 울린다. F-22는 스텔스 기능에도 불구하고 마하 5의 속도로 날아오는 지대공 미사일에게 쫓기고 있다. 이렇게나 빨리 스텔스기의 전성시대는 끝나버린 것이다. (2027년 4월 8일) 군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미래 전투 상황의 기초에 벌어진 가상 전투 현장. F-21 랩터 4대로 이루어진 비행 편대가 위험에 처했다. 지대공 미사일이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미사일은 스텔스기인 F-22의 위치를 저주파 레이더로 감지한다. 1999년 코소보에서 세르비아 군도 스텔스기의 이런 허점을 이용했다. 코소보 전쟁 당시 F-117 나이트호크는 저주파 레이더를 사용하는 개조된 지대공 미사일에게 당하고 말았다. 엔진 자체는 단순한 동력 장치다. 초음속 주행 시 흡입구로 들어오는 고압의 공기를 동력화하는 부품은 전혀 없다. 압축된 공기는 연료와 혼합된 후 점화되어 높은 추력을 만들어낸다. 그런 식의 엔진을 이용해 저 높은 우주 공간에까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주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연료를 태우기 위해선 자체적으로 산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스크램제트를 동력으로 한 우주선의 기대 속도는 마하 25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시속 32,000km에 이르는 속도다. 역사상 가장 빠른 제트 비행기인 SR-71의 속도보다 10배는 빠른 것이다. 이 기술을 이용한 우주 비행기는 미국 기지에서 이륙을 해 저지구 궤도에 진입한 다음 3시간 안에 지구상 어디에 있는 곳이든 조준 사격할 수 있다. 전투의 핵심은 작전 수행이죠. 초고속 비행을 선망하는 이유는 작전에 돌입하기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서입니다. 스크램제트 기술은 대기권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고 비행 속도를 올려주죠. 우주 비행기 2대가 점점 속도를 올려 대기권을 이탈한 다음 160km 상공 궤도에 올라섰다. 미군은 적의 스크램제트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선다. 기존의 미사일은 진공 상태인 우주 공간에선 무용지물이다. 스크램제트의 유일한 무기는 빔 무기로 최근 미사일 방어 체제 강화를 위해 연구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고에너지 레이저다. 이제 무대는 마련됐다.
두 명의 조종사가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 공간에서 목숨을 걸고 대결을 벌일 것이다. (2027년) 스크램제트 2대가 지구 대기권 밖에서 벌이는 최초의 전투기 공중전을 열차입니다. 우주 공간으로 나간다는 건 새로운 세상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 공중전의 개념도 바뀌는 겁니다. 두 대의 우주 비행기가 지구 궤도상에서 대결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물리학 원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곳이거든요. 조종사의 직관에 의지했던 지난 1세기 동안의 전술은 쓸모가 없어진다. 우주 공간에서의 비행술은 항공역학이 아닌 궤도역학이 지배한다. 궤도상에 있다는 것은 돌이 줄 끝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돌을 빨리 움직이면 줄이 팽팽하게 유지돼 돌이 떨어지지 않지만 움직임을 멈추면 돌이 떨어지잖아요. 우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가 느려지면 지구를 향해 떨어지죠. 따라서 최소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속도를 올리면 더 높은 궤도로 올라가겠죠. 미군의 스크램제트는 조심스럽게 적기를 향해 다가간다. 화려한 회전술과 발사술이 중요했던 지난 100년간의 공중전과 달리 궤도상에서는 느리고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참혹하다. 미군 조종사의 유일한 무기는 고에너지 레이저다. 우주 비행기용으로는 가장 적합한 무기다. 기관총이나 미사일 같은 전통적인 무기는 발사 후 반동 때문에 궤도상에서 스크램제트의 위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마침내 발사 위치를 잡은 스크램제트, 레이저를 충전하고 발사한다. 보이지 않는 레이저 빔이 호를 이루며 이동해 적의 스크램제트 엔진을 마친다. 이 레이저는 기체를 폭파할 만큼 강력하진 않으며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 적의 스크램제트가 속도가 느려지면서 대기권으로 추락하고 이때의 마찰 때문에 전투기는 과열된다. 스크램제트 엔진 부근에 작은 흠집이 벌어지면서 기체가 갈라진다. 곧 전투기가 산산조각난다. 승리했지만 미군 조종사는 씁쓸하다. 적기가 대기 중에서 폭발하는 것을 보며 미래 전쟁의 끔찍함을 여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주 끝에서 벌어지는 우주전쟁, 그리고 대기권에서 벌어지는 기존의 전투까지 공중전의 양상은 계속 바뀌었다. 공중전의 형태가 단순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점점 복잡해지겠죠. 예전 공중전에 비해 변수가 훨씬 더 많아졌으니까요. 조종사들이 최초로 포격 비행기를 타고 전투에 참가했던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전투기들의 공중전은 시작됐다. (30년) 후 전투기 공중전의 황금시대가 도래했고 강력한 피스톤 엔진 전투기들이 유럽과 태평양 상공에서 격돌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거치며 제트 전투기의 공중전은 훨씬 더 빠르고 치열해졌고 유도 미사일의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전투기 공중전도 변화했다.
그 변화의 속도는 결코 느려질 리가 없다. 전투기는 더 높고 더 빨라진다. 훨씬 더 복잡한 첨단 기기들도 등장한다. 하지만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조종사의 용맹함과 직감을 무시할 수 없다. 아무리 기기가 자동화되고 전투기의 기술과 네트워크의 장비가 발전한다 해도 조종사의 역할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전투기를 더 공격적으로, 더 능숙하게 조종하려는 욕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래에도 전투기 공중전은 분명히 벌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전투의 결과가 어떨 것이냐는 누가 전투기를 조종하느냐에 달린 거죠. 미래 조종사들은 저와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들도 결국은 제 의견에 동의하게 될 겁니다.